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그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중동 건설 현장 갔었습니다. 네. 이제 중동 특수까지 누렸으니 현대는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때부터는 뭐 포브스에서도 인정한 재벌이 됐으니까요. 예. 뭐 500위권 안에 중동건설 중에 이미 들어가고요. 전 세계 500위권 안에 들어가고 100위권 안으로 이제 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현대 그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이 했었던 어떤 그런 도전 뭐 이런 거에 덧붙여가지고 여러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수많은 어떤 기업들, 그 현대 그룹과 현대 자동차 그룹과 뭐 중공업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인수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사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1983년부터 이제 컴퓨터 생산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천에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86년에 이걸 준공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도 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제 인수 합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산업용 로봇, 지금 이게 8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야, 80년대요. 1984년에 현대중공업 내에 로봇 절단팀이라는 걸 일단 그 조직을 한 다음에 일본이랑 계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그 로봇 기술들이 다 시작됐느냐 하면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 뭐 박물관까지는 아닌데 여러 개 그 구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꼭 이 로봇 개가 한 마리가 그래요.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쇼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그런 기술력들도 이미 80년대부터 준비가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그 현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대라고 하면 사실 이 기업들 인수 과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올림픽 유치입니다. 아, 현대가 올림픽 유치에도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정주영 회장이 독점해가지고 그 주도해가지고, 독점이라기보다는 주도해가지고 성공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98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9년 이제 11.6 이후로 신군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올림픽을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 입장에서 신군부 일단 약점이 많은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 유치까지 신청을 했다가 실패한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다음에 또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 일본이었습니다. 좀 기억합니다. 네, 일본의 나고야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되 만약 실패하면 이 책임은 신군부가 지지 않는 방법은 뭘까? 기업인이 해라.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위원장에 정주영을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주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일단 이걸 물었다면 성공시켜야 됩니다. 놀 사람이 아니죠. 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위원 그들을 꾸려서 일단 유럽으로 가요. 이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이제 올림픽 유치를 결정하는 곳은 이제 바덴바덴이라는 독일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치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본 나고야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아시아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나고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희한한 좀 아이디어를 내요. 뭐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나라들은 뭐 3표로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2표로 갖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선거를 할 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설득해보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거든요. 예.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들 입장에서 일단 한국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유치권을 한 표를 행사해달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일단 그 영국을 찾아가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계속 니네가 뭔데 올림픽을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정주영 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당신이 스포츠에 대해서 뭘 아나? 나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다. 예. 근데 비웃는 거죠. 예. 그때 정주영 회장이 선택한 방법이 만약에 예. 이번에 또 일본이 한다. 예. 그러면 니네 기억 안 나? 60년대에 도쿄 올림픽으로 예. 갑자기 일본이 급부상했죠. 급부상하게 되고 예. 너네 경제권을 선점해 나갔었던 거 기억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나고야가 또 한다? 그럼 니네가 갖고 있는 뭐 아시아에서의 어떤 영향력, 뭐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 다 죽을 거야. 예. 일본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니까 영국에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야. 그렇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당장 1대1 구도였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는 너네한테 표를 주겠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정주영 그 회장이 선택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덴바덴 안에서의 또 활동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뭐 일본 관, 한국 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을 막 치르는 건데 거기에서 그 본인 아들들이랑 네. 며느리들을 또 다 데리고 가요. 예. 바덴바덴으로. 예. 그래서 일본은 유치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시계, 예. 그다음에 일본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로비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로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 개인으로 한 거예요? 개인 돈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와. 그래서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장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재를 털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다 한복을 입힙니다. 예. 그 며느리들. 예. 그리고 IOC 위원단 집에 매일 아침 예. 꽃다발을 줬대요. 꽃다발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IOC 위원들의 부인들을 설득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찾아가서 똑똑 두드리고 한복 입고 꽃다발 주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나중에 그 후기를 써 놓은 거죠.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었던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네. 방법들.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선택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PT입니다. PT요. PT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PT 중에 절반의 시간이 통역이었어요. 통역. 일본어로 하고 통역 붙이고. 예. 그럼 만약에 한 30분 정도의 발표다?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난 영상도 아닙니다. 대충 글 적어가지고 예. 사진 몇 장 띄워놓고 우리 이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일단 풀 영어. 예. 모든 걸 영어로 한다. 어. PT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영상화해라. 네. 라고 해서 PT를 영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해서 결국은 바덴바덴의 기적이라는 예. 그 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따내고요. 그렇게 서울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현대가 한국 스포츠 쪽에도 이제 후원사격으로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뭐 축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양궁이죠. 양궁협회 후원도 하게 되면서 이 현대가 국내에서 재벌의 역할도 하지만 그 여러 스포츠 단체들의 후원 기업으로서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었던 것도 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가 현대 그룹이 네. 정주영 회장이 네네. 올림픽 유치에 큰 그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과거 시절에는 네. 사모님들을 공략했던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사실 뭐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이거 따내는 거 하나가 예. 뭐 국가 브랜드에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사실 이거는 국가의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사업가적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 현대라는 그룹에게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의 브랜드가 올라가면 국가의 등을 얻고 성장했었던 현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정확히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냥 사업가적 마인드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방법론이 그래요. PT도 네. 사실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PT를 해봤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서 우리 시간 다 버리는 거 기억 안 나? 야, 영상으로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감동 있게 가. 네.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뒷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 이때 경험이 나중에 월드컵 때도 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이제는 아들인 그렇죠. 정몽준 축구협회회장. 네. 아. 그때 우리가 88 때 한 번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예. 불리하지만 방법이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네요. 약간 이런 마인드. 예. 그런데 오늘 주제인 네. 정주영 회장의 정계 진출 이걸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찌 보면 국가에서 말이지 욕 안 먹으려고 나한테 던졌고 그러다가 또 올림픽 유치하면 지들은 쓱 와가지고 그렇죠. 행사에 참여하고 네. 화가 나서 정계에 진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화가 나서 아 화가 나서 정치 도전을 했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 대권 도전을 하면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힘들지 않았던 기업이 없겠지만 네. 나의 아우 정인영이 옥고를 치르면서 창원중공업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네. 넘어간 거죠. 강탈당했었던 기막힌 사건은 잊히지 않는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본인의 정계 진출은 정권 유착에서 정경 유착에서 우리는 돈만 줬을 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고 내가 직접 한다. 근데 사실 이 생각은 반은 맞는데 네. 반은 틀린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경 유착을 통해서 본인이 또 성장했었던 것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냥 뭐 일단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는 끈끈하게 혜택을 받죠. 가다가 예. 본인이 50 들어와서부터는 뜯기기만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꼭 고리는 내가 끊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통일국민당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창당을 하고요. 네. 45일 만에 예. 이때 14대 총선이 치러지거든요. 예. 엄청납니다. 네. 의석 31석을 가져갑니다. 이것도 기업인이니까 가능하지. 네. 정치인들에게 선거 45일 전에 정당 만들어서 그것도 의석을 31석이나 확보한다? 저는 불가능하죠. 이 이후에는 없었죠, 이런 거. 그렇죠. 일단 그 뭐 지금 뭐 실명을 걸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보수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었던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이 신당을 창당했고 나왔는데 그 2석, 3석인가요? 그렇죠. 가져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창당하고 45일 만에 총선을 치렀는데 31석을 가져가면서 제3당으로 갖고 가고요. 이때 이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최불암 씨, 강보자 씨,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 이런 분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었던 그 기억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게 대선 도전인 거죠. 근데 대선 도전 때 정말 흥미로운 그 공약을 많이 겁니다. 뭐였나요? 제일 좀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신문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본인의 청운동 자택에 약수물이 흘렀대요. 네. 이거 서울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게 물이 좋았나 보죠? 물이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거 나누겠다. 삼다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그런 공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거는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공약. 뭔데요? 반값 아파트. 이건 실현 가능했겠다. 현대건설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반값 아파트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했었고 이것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또 뭡니까? 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 느낌이. 현대건설 만약에 하면 뭐 하나는 지하화로 하고 하나는 위로 뚫어가지고 사실 지금 동탄 쪽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뭐 90년대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도로혁명.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 본인이 조금 황당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를 계산해봐라라고 했어요. 본인 그 이제 현대 그룹에 있는 그 모든 계열사 직원들 몇 명인지 계산해. 거기에 곱하기 한 4를 해봐. 가족 숫자까지 해서. 그러면 한 1200만 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네. 그래서 본인은 1200만 표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380만 표. 결국 임직원들이 안 찍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요. 예. 이거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380만 표? 대단한 거죠. 엄청난 숫자. 그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의 세월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5년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이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3당 합당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권 도전을 한 거였는데 예. 이때 우리가 남이가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기획한 사람이 현대입니다. 현대그룹에서 이걸 기획을 하고요. 예. 정몽준 지금 회장, 예. 전 회장이죠. 예. 회장이 기획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원복집 사건이 우리가 남이야가 더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이때 당시에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이 사건이 프레임 전환이 되면서요. 독청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청했었던 게 통일국민당이었고 예. 통일국민당이 불법 도청을 한 거다가 당시에는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 야합을 했었던 거는 이후에 3당 합당 과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인 거고 당시 언론에서는 이것을 통일국민당에서 불법 도청했다는 게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 이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이 이제 탈당하는 러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대선 치른 지 2년 만에 통일국민당은 사라지게 되고 예.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정주영 회장도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이때 감옥을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주영 회장과 대권을 두고 경쟁했던 네. 김영삼 대통령. 네. 이 정도의 경제계의 거물이면 네. 뭐 우리 8.15 특사니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한 1년 뒤에 그냥 석방을 해준 게 아니라 네. 만기 채우고 나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서요. 사이는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 물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해와 피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네, 네. 맞으셨으니까. 네. 그런데 정주영 전 회장 입장에서 본인 피해자거든요. 예.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화해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랬군요. 그 사면을 해준 다음에 복권을 시킨 다음에 공동 회동을 합니다. 예. 만나요. 예. 그리고 이게 대서특필이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백기투항이에요. 다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걸 언론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둘이 만나는 사진을 찍는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해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피해를 받았다는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다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구기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굴욕이겠죠. 굉장히 굴욕적인 예.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때 거의 80 다 됐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IMF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통령에 선택되지 않았을 뿐이다. 정말 실패한 사람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낸 김영삼 대통령이다. 마음에 담아뒀네.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은요. 네. 뭔가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 정치한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솥대가 네. 우리 육로로 맞습니다. 그것도 현대에서 만든 트럭 위에 네. 타고 대북으로 보내지는 장면인데 그때는 네. 언제예요? 그 일이 있었던 거는 98년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이른바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담아뒀었던 건 이미 80년대 후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최근에 그 역사학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는 부분인 건데 예. 이게 예전에는 정주영 회장이 대북 사업을 했었던 게 그 본인이 이제 그쪽 고향 출신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소
그거 훔쳐갖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정착해가지고 그렇죠.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사업 키워서 소떼 방문했었던 추억들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과연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로맨티스트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 80년대 후반서부터 이미 노태우 정권 시기에 그 대북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건 북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체 그 동북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그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저기 지금 무너지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정주영은 그 시장을 노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거를 그러면 누군가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나만큼 이 서사 구조가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고향이 거기고. 그렇네요. 아버지한테 소 훔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랬으니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의 모든 사업권의 독점권은 내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90년대 내내 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북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은데? 햇볕 정책?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97년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98년에 그걸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8년에 그 소떼방문이라고 하는 걸 1, 2차에 나눠서 500마리 그리고 501마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때도 사업가적 마인드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소를 1000마리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단지 소를 보내는 걸로 끝나면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햇볕 정책의 아래서 뭐 삼성부터 시작해갖고 대우, LG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판문점을 걸어간다. 내가 직접. 이 아이디어를 고집합니다. 그냥 소를 보내주는 퍼포먼스로는 내가 선점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기 힘들어. 그러면 판문점을 넘어가는 거 아니면 나 소 안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얘기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북한이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분단 50년이 이미 지난 상태고 지금 북한과의 냉전 구도가 3, 40년 동안 엄청나게 강고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문점을 기업인이 소를 끌고 넘어간다? 이게 생중계된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1000마리가 아니라 약속한 것보다 한 마리를 더 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1000마리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1001마리를 보내면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마리 보내고 501마리를 2차 때 보내면서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2차 때 가서 김정일과 만난 다음에 북한에서의 대북 사업의 독점권은 현대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행보가 거의 이제 정치가가 다 되시는 정도의 메타포가 많은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서야 그때 그 장면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요 북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때 그 소 태워서 보냈던 트럭을 아직도 북한에서 쓴대요. 대단한 거죠. 아껴 쓰고 나눠 고쳐 쓰고. 쓰고. 어찌 보면 그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의 표준 모델을 선점하기 위한. 그렇죠. 야. 사업가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뼛속 깊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업가의 행보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주영 회장이 육로로 소떼를 끌고 갔던 방북 얘기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라서 기억도 나면서 그때 그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현대는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나요? 당분간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뭐 햇볕 정책이라든지 대북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 특히 정주영 같은 경우에는 대북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특히 통일부에서 네. 당연히 이제 그런 건 통일부에서 이제 주관을 할 테니까 통일부에서 대기업 총수가 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환영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다 보니까 일단 현대가 앞장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현대가 이 통일부라든가 그 당시 정권이 네. 어떻게 보면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네. 시작을 했는데 재계의 다른 쪽 그 회장님들 반응은 네. 어땠어요? 뭐 일단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예.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통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다음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제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서로 경제 협력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부에서도 밀어주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가능성을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뭔가요? IMF였죠. 예, 그때가 이제 IMF였고 IMF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었던 재벌들 혹은 기업들이 네. 어떤 돌파구로 지금 이 IMF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정부에서 북한을 시장으로 보라 그러네? 그럼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뭐 삼성, 네. 대우, LG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좀 장기 프로젝트로 예. 김우중 같은 경우를 한번 다루면 재밌을 것 같은데 김우중 같은 경우에도 그 정주영 회장이랑 비슷하게 예. 굉장히 이른 시기에 북한을 주목을 해요. 그 정주영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북한을 주목했었던 건 북한 그 자체만이 아니었거든요. 예.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경제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뚫고 가는 느낌이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대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나가요. 그래요? 네. 80년대 후반부터 나갑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 대우도 그랬고 삼성이나 LG도 뭐 대북 사업을 별다르게 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삼성은 낮은 선봉 지역 네. 여기에 통신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LG 같은 경우에도 대북 사업팀을 만들고요. 네.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신, 에너지, 자원 개발, 수산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하는 거 제과. 북한도 과자 먹지 않을까? 그럼 내가 제과하겠다. 예. 호롱, 섬유. 뭐 이런 국제상사는 신발. 네. 이렇게 좀 북한 쪽에서도 이런 어떤 그 필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저기 수출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노동자들 많잖아? 예. 그럼 저기 공장 짓자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이게 정주영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정주영도 경제로 바라봤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고향이 거기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 본인은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이 고향이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예. 본인이 일단 아산이라는 호 자체가 네. 그 북한에 있었던 본인의 고향을 따온 거잖아요. 예, 아산 리였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었었던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추진됐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정권에서 하라 그러고 IMF가 위기니까 저기 정도도 시장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했었던 곳들은 금방 시들어집니다. 네.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당장 현대가 선점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한 발씩 발을 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당시 네. 우리 기업들이 대북 사업으로 했던 것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이게 사업으로 시행됐네라고 네. 기억나는 거는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금강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요것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그 이제 형제의 난, 뭐 혹은 왕자의 난, 현대판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일단 금강산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사업을 주관하는 거죠. 예. 대북 사업을 주관하는 걸 정몽헌 이제 전 회장에게 시켜요. 네. 그리고
금강산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금강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도 주판화를 두드려 봤을 때 거기 있던 개발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 뭔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따낸다고 해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니네가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돈만 뽑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우리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허락해 주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또 요구를 합니다. 예. 뭐 비료 5만 톤, 비닐 뭐 어느 정도, 뭐 디젤류 뭐 이런 것들을 주면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너져 있는 산업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리는데 투자를 해 주면 근데 이 투자라는 게 뭐 받아 먹을 게 있겠어요.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해 달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거를 하면 우리가 금강산 개발을 허락해주고 너에게 독점권을 주겠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정주영이 아들이었었던 정몽원에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정권을 주면서 금강산 개발을 따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정주영이 주장했었던 게 오케이 우리가 너네한테 그런 거 다 줘.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금강산 개발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나눌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를 해줄 거야. 그러면 나도 네.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예. 라는 걸 이제 주장했었던 게 지난 시간 살짝 얘기했었던 판문점을 열어달라. 판문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나가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쨌든 상징적인 게 솥대니까 예. 너네가 요구하는 거 우리 다 받아줄게. 그리고 금강산 개발도 같이 할게. 대신에 판문점을 열어서 솥대가 가는 걸 육로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야. 라고 하는 걸 요구하게 되는데요. 네. 이건 본인의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요? 89년에 일단 방북을 했거든요. 예. 한 차례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도쿄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을 거쳐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89년에 지금 생각해 보면 87년 6월 항쟁이 있고 2년 뒤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한국의 기업인이 북한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 엄청 화제가 될 수 있었는데 화제가 안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육로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나는 육로로 가겠다. 쇼를 하나 연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현대가 여기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건 우리가 여기에 독점권이 있음을 세계에도 알리고 대한민국에도 알리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북한을 넘어가는 걸 이제 하나의 쇼로 기획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허락을 얻고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솥대 방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네. 본인이 진짜 떼돈을 번 사람으로서 그렇죠. 야 우리가 절반 가지고 이 정도 돈 벌었는데 네. 저 위에 나머지 절반도 개발하면 저기 대동강에 아파트 단지 올리면 네. 야 이거 뭐 대단하겠는데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제 기억으로는 김정일과 네. 직접 대면도 했던 네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때 뭐 오고 간 얘기들 이런 거 이제 오픈된 거 있나요? 있죠. 본인은 이게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면담하고 나왔었던 것들이랑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자서전으로도 쓰고요. 돌아오자마자 예. 바로 기자회견을 해야죠. 나 만나고 왔다. 그래야죠. 예.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깜짝 발표를 합니다. 뭔가요?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머릿속에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 기름이 난답니다. 석유가요? 석유가 나니까 네. 그리고 이때 한창 북한이 평양이랑 평양 인근에 있는 그 석유 시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북한이 이제 앞으로 산유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본인이 김정일을 만나서 이거를 내가 단판을 짓고 왔다. 예. 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 일단 석유 나는 거 우리도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석유가 난다면 기름을 남쪽에 꼭 보내달라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아왔다라고 발표합니다. 이야.
근데 이게 아직 난 것도 아니었고 날 수도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시추를 할 건데 난다면 이걸 남쪽으로 연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받았고 네. 그때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것도 정몽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주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기도 하고 이때 이미 고령이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면 여기서 석유가 나지 않더라도까지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가스관이 연결돼 있어요. 아. 그리고 중국과도 관이 연결이 돼 있으니 예. 평양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관이 완공이 되면 네.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게 평양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본인도 그거를 생각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도 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마다 테마주들이 이렇게 그 당시 테마주는 뭐예요? 이거 관련된 테마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도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다 보면은 테마주가 뜨는 게 이제 철도. 아, 그렇죠. 잖아요. 예. 현대 로템이나 이런. 저도 이제 한번 그 들어갔다가 크게 한번 혼났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그냥 북한과 대한민국이 연결된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무슨 큰 이득이 있나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런데 철도가 북한이랑 연결이 되면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만주로 가는 지금 중국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러시아랑 연결돼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랑 연결이 되는 거 그게 또 유럽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철도를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석유관도 그랬었던 거죠. 가스관과 석유관이 북한과 연결이 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륙 전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기획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김정일에게 약속받아 왔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 역시도 정주영 회장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놓고 난 뒤에 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 그렇죠. 봤던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이 평양에 있는 기름이 안 나더라도 저 대륙까지 이어붙이면 되고 나름대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또 대비하는 사업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뭐 때문인가요? 이게 여전히 지금도 이게 이제 냉전사라고 하는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지만 지금 사실 러시아랑 미국이 물론 이념간의 갈등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념간에 서로 나눠져 있었던 나라들이 네. 여전히 지금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그렇죠. 사이가 좋지 않고 예. 특히 그런 여러 것들이 많이 그 냉전적 사고들이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냉전적 사고 방식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혹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 한반도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 체제 속에 있음을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죽기 전까지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경제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업가적 마인드로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예. 결국은 북한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 부는데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된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남북 관계가 좋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네. 간첩을 보낸다거나 간첩 사건이 터진다거나 예. 아니면 서해교전 뭐 이런 것들이 터졌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 관련된 것도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금강산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약속은 돼 있지만 실현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금강산 개발이랑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네. 계속적으로 삐그덕 되는 과정에서 네. 현대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 대북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게 혹시 그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워지는 네. 네. 형제들 간의 어떤 분쟁 이것도 네. 원인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무너졌다고 표현하면 또 좀 너무 좀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기 시작할 때쯤이 그 정몽원 그 회장이 좀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남북 관계가 풀리기만 하면 앞으로 현대라는 그룹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엄청나게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시장은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쥐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이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정주영도 정몽원 회장을 밀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남북 관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경색 국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뭔데 네가 저렇게 불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저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네가 왜 그룹의 후계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정몽구 회장이었었던 거죠. 정몽구 회장님은 장남인가요? 장남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건 공식과 비공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공식적으로는 첫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째가 그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MBC에서 했었던 드라마 중에 영웅시대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잘 묘사가 되는데 첫째가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둘째가 이제 정몽구 회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굵직한 것들을 또 맡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경제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나머지 그 재벌들도 당연히 지금 실질적 장남은 정몽구니까 정몽구가 그룹을 이어받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장자리들은 또 정몽구 회장이 맡았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정몽원이 동생인데 저 친구가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붙었을 때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초기에는 정몽원 회장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지만 자동차 하면 우리가 포니정이라고 불리우는 맞습니다. 정세영. 이분은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입니다. 그 동생에게 자동차를 뺏어서 차남인 정몽구에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정주영 회장도 차남인 정몽구를 미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참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도 그 정세영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현대차에서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별명이 포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포니정이라는 장학재단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들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정주영 그 형이 현대자동차만큼은 본인에게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본인의 아들이었었던 정몽규 지금 이제 HDC 회장이죠. HDC 회장을 후계자로 낙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게 정몽구 회장과의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정몽구 회장이 자리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정몽구, 현대산업개발은 정세영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다고 표현하면 또 큰일 나죠. 거기에 이제 경영권을 가져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갔지만 이것도 조금 큰 문제. 나중에 결국에는 또 발단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현대그룹의 메인을 뭘로 볼 거고 모회사를 뭘로 볼 거야에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을 쥐는 게 모그룹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게 정주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에게 남겨두고 현대자동차를 정몽구인 둘째 아들에게 넘겼었던 그랬군요. 거죠. 그러면서부터 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정몽구 입장에서는 지금 메인 사업은 자동차야. 현대건설은 특히 이때는 거의 부도 직전. IMF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거는 외형적으로는 모회사 외형이지만 사실 메인은 우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정몽구와 정몽헌이 둘이 이제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모 회사를 두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현대그룹이 어떻게 보면 계열 분리마저도 얘기가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계열 분리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열 분리가 다 됩니다. 뭐 현대 지금 이제 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몽준 회장에게 넘어가고 정세영 회장이 HDC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쪼개지는데 결국에는 정몽원과 정몽구의 대결이 메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정몽원 같은 경우에 좀 승기를 일단 잡고 있는 것도 있었고 초반에 붙었었던 싸움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백기투항을 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 백기투항을 하고 결국 그룹의 경영권, 그러니까 모 회사의 그룹 경영권은 정몽원 회장에게 가는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정몽원 회장이 그럼 이끌게 됐던 계열사는 현대건설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현대상선, 현대증권 요렇게가 이제 정몽헌 회장이 가져가게 되고 현대전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하이닉스가 되면서 이제 SK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북 사업에서 손을 떼버려요. 이제 메인이 본인의 자동차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동생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나는 자동차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그룹, 현대그룹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정몽원 회장이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룹이 그러면 현대그룹은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또 한 번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또 시숙의 난. 맞습니다. KCC죠. KCC.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영 회장이었는데 정상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계열 분리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분리해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KCC라는 그룹을 내가 처음부터 별도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키워냈었던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범현대가 중에 하나긴 했었던 거죠. 범현대가인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현대는 정씨의 소유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정근대적인 봉건적인 생각이죠. 봉건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당연히 정씨의 회사인데 어떻게 현씨가 가져갈 수 있느냐. 현정은 왜냐하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었었던 현정은 회장이 이제 그룹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KCC에서 이걸 걸었다가 집니다. 시숙의 낭은 현대그룹이 이겨요. 하지만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지금의 현대그룹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마지막 왕자의 난인데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참. 그게 뭐였냐면 소송이라기보다는 현대건설에 대한 싸움이.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저희가 우리 쭉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한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 현대그룹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 그리고 가장 최초로 성공한 사업을 이끌었었던 곳은 전부 다 현대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그룹의 진짜 백이야, 내가 진짜 후계자야 라고 하는 걸 완성하려면 현대건설이 필요했었던 거였죠. 그렇게 이제 현대건설을 두고 현정은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붙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지금의 현대 계열 분리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를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역시 현대그룹만 봐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